순자는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다.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가겠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아이들 그림도 모두 사라졌다.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벌써 12번째였다. 순자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기서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가족을 지키려는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할 줄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꿨던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결말로 치달았을까. 모든 것은 그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한 달 전의 그날, 순자는 손주 지호가 레고로 만든 로봇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이제 막 5살이 된 지호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순자가 손주를 안아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다. 회사에서 돌아온 미영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지호는 엄마보다 할머니 품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아이가 자신에게만 달려드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영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 모양이었지만 순자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미영은 잠깐 멈춰서서 차린 밥상을 바라보았다.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순자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아들 민수가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수는 평소처럼 엄마에게 먼저 인사했고 미영은 그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듯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 대화는 거의 없었다. 지호와 3살배기 지은이만 제잘거릴 뿐 어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순자는 며느리가 아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호가 반찬을 골라 먹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할 뿐 골고루 먹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영은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너무 간섭한다고 느꼈다.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 하고 자신의 교육 방침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둘러싸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순자는 며느리가 피곤할 테니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만 미영은 괜찮다며 나섰다. 하지만 정작 설거지를 하는 미영의 모습은 성의가 없어 보였다. 순자의 눈에는 그릇을 대충 닦고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재우는 과정에서도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순자는 일찍 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미영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는 편이었다. 지호가 더 놀고 싶어 하자 미영은 조금 더 놀게 해줬고 순자는 속으로 답답해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자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미영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져 갔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거리감이 커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 작은 충돌들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순자가 지호에게 한글 공부를 시키려 하자 미영은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반대했다. 미영은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을 선호했지만 순자는 또래보다 늦어지는 것이 걱정되었다. 둘 다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방법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말이면 더욱 복잡해졌다. 순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미영은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했다. 미영이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하려 할 때마다 순자는 불만스러웠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자주 나가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미영은 육아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고 잠깐의 여유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었다. 민수는 양쪽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다. 엄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가끔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미지근한 반응을 받을 뿐이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갔다. 장복이 하나도 의견이 갈렸다. 순자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고집했지만 미영은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 일반 제품을 선호했다. 간식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과자보다는 과일을, 미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편이었다. 작은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 되어갔다. 특히 훈육 방식에서 차이가 극명했다. 지호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순자는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미영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달래주려 했다. 순자가 보기에 미영의 방식은 너무 나약했고 미영이 보기에 순자의 방식은 너무 권위적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 이런 차이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미영의 친정 어머니가 가끔 방문할 때면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두 할머니 사이에 미묘한 경쟁 의식이 느껴졌다. 순자는 친정 어머니가 오면 미영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더 당당해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느꼈다. 미영 역시 두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아이들 옷차림조차 의견이 달랐다. 순자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선호했지만 미영은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옷을 좋아했다. 날씨에 따른 옷차림에서도 마찰이 있었다. 순자는 감기 걸릴까봐 따뜻하게 입히려 했고 미영은 너무 덥게 입힌다며 반대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여갔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대신 냉랭한 분위기와 무언의 압박이 집안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미영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미영이 회사에 나간 사이 순자는 아이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호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고 지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다. 불과 몇 분 사이의 일이었다.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황급히 거실로 뛰어가 보니 지호가 소파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이는 소파 위에서 점프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모양이었다. 순자는 당황해서 아이를 안고 상처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나고 있었다. 순자는 즉시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을 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 병원에 가야겠다고 판단했다.
지은이까지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음이 급했다. 혹시나 큰 상처는 아닐까, 흉터가 남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무엇보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막막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간단한 처치로 충분했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순자는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미영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다. 미영은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호의 이마에 붙어 있는 밴드를 보자마자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다. 순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미영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미영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미영은 지호만 돌보며 시어머니와는 대화를 피했다. 순자는 이런 미영의 태도가 야속했다.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신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는데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미영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자는 억울했다.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미영은 애초에 아이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의 실수를 이해한다면서도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일이 아니니까 서로 이해하자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다. 이런 민수의 태도에 양쪽 모두 불만이 쌓여갔다. 그날 밤 지호는 아픈 곳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미영은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병했고 순자는 옆에서 도우려 했지만 미영은 괜찮다며 거절했다. 순자는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기분이었다. 손주를 돌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영은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아이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처받았다. 수십 년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기가 막혔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씨앗을 틔우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미영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했다. 아이들을 돌볼 때도 미영이 일일이 간섭하고 확인하는 것 같아 순자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손주들과 자연스럽게 놀아주던 예전과는 달리 모든 행동에 제약이 생긴 기분이었다. 미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다치게 해놓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친정 어머니는 딸 편을 들어주며 시댁 식구들을 비판했다. 아이 키우는 일에 시어머니가 너무 끼어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대화들이 미영의 불만을 더욱 키워갔다. 순자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 단지 친목 모임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며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예민하고 시어머니를 존중할 줄 모른다는 동년배들의 공감을 얻었다. 옛날에는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런 대화들이 순자의 피해의식을 증폭시켰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다. 집에 가면 차가운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동료들에게 가족 문제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아내 중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할 뿐이었다.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이었다. 순자는 손주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평소 주말이면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소소한 즐거움마저 빼앗긴 기분이었다. 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사이 순자는 집에 혼자 남았다. 남편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고 민수는 회사 일로 나갔다. 조용한 집에서 순자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다. 은퇴 후 손주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 답답했다.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편 친정에 간 미영은 어머니와 언니에게 계속 불만을 쏟아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방식만 고집한다고 했다. 아이가 다쳤을 때도 진정한 반성보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불평했다. 친정 식구들은 미영의 편에 서서 시댁을 비판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미영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 갔다. 지호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영은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리자고 달랬다. 아이는 왜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미영은 아이에게 할머니 집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의 마음에도 할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수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수의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양쪽 모두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순자는 며느리의 냉대에 지쳐갔고 미영은 시어머니와의 동거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민수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는 분위기가 점점 고착화되어 갔다. 어느 화요일 아침 순자가 일어나니 집안이 이상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들렸어야 할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보니 미영이 큰 가방 2개를 챙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순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다. 미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있었다. 미영의 표정은 결심한 듯 굳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일인 듯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이 가방에 가득 담겨 있었고 장난감까지 챙겨져 있었다. 순자는 어디 가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미영은 친정에 가서 당분간 지낼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지호는 할머니에게 안아달라고 했지만 미영이 서둘러야 한다며 아이를 재촉했다. 순자는 손주들과 작별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지만 미영은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아이들은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미영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다. 순자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상황을 실감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순자는 망연자실했다. 며느리가 며칠 친정에 다녀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가져간 짐의 양을 보니 꽤 오래 머물 작정인 것 같았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사라진 거실이 너무나 휑했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아이들 그림도
여기저기 놓여있던 장난감도 모두 사라졌다. 민수에게 연락해 보려 했지만 회사에 있어 받지 않았다. 남편에게 상황을 말했지만 남편은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영의 표정에서 단순한 화가 아닌 단호한 결심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없었다. 순자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수는 즉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친정으로 전화해봤지만 미영의 어머니는 딸이 시댁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데려왔다고 말할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는 내용이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민수는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미영은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해도 미영의 답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찾을 텐데 설명을 제대로 들었을까 걱정되었다. 특히 지호는 할머니와 헤어질 때 아쉬워했는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영의 친정에서는 사위에게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도 딸이 휴식이 필요하다며 면회를 거절했다. 친정 식구들은 시댁에서 며느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가 다친 사건도 시어머니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순자는 친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다고 말하니 모두들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분개했다. 시어머니에게 그럴 권리가 어디 있느냐며 순자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런 동조가 순자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정작 필요한 것은 손주들과의 재회였기 때문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미영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친정에 정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을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자신도 친정 근처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제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별거 상태로 접어든 것이 분명했다. 민수는 매일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무시당했다. 가끔 받아도 아이들 안부만 간단히 전할 뿐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비쳤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미영이 집을 나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양가 친척들이 중재에 나섰다. 민수의 큰형과 형수가 먼저 나섰다. 형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여러 번 겪어본 경험이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다. 형수는 순자에게 일단 먼저 사과하라고 권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굽혀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손주들을 데려간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미영의 친정에서도 중재 시도가 있었다. 미영의 큰언니가 나서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다. 미영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육아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간섭한다고 호소했다. 아이가 다친 사건도 평소 시어머니가 너무 방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수는 중간에서 양쪽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집했다. 순자는 며느리가 먼저 집으로 돌아와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미영은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제각각이었다. 순자의 친구들은 며느리가 너무 건방지다며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부추겼다. 반면 미영의 친구들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지했다. 이런 주변의 목소리들이 오히려 양쪽의 입장을 더욱 경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민수의 회사 동료가 전문 상담사를 소개해줬다. 가족 갈등 전문가라는 상담사는 양쪽이 모두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상담받을 일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미영 역시 시어머니가 먼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의미 없다고 했다. 전문가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영은 아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수가 아파트를 따로 구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미영은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순자는 손주들을 만나고 싶어 미영의 친정 근처까지 갔다.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들을 잠깐 봤지만 미영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재빨리 데려갔다. 순자는 손주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영이 막아섰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미영은 경고까지 했다. 더 이상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모든 중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리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순자는 며느리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고압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만 쌓여갔다. 민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큰 결심을 했다. 어머니와 따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아파트를 구해서 아내와 아이들만 따로 살면서 어머니와는 주말에만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순자는 이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미영 역시 민수의 제안을 거절했다. 물리적인 분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같은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수의 마지막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가족 해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나고 나서야 미영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의사를 전달한 것이었다. 민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했지만 순자는 오히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미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소극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호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아파트는 순자가 혼수로 마련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미영 측 변호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공동 소유라고 맞섰다. 법적으로는 미영 쪽이 유리했지만 순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며느리를 위해 마련해준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더 큰 문제는 양육권이었다. 미영은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다.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이유였다.
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손주들과 아예 만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민수도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정에서 양육권 분쟁이 벌어졌다. 미영 측은 아이가 시어머니의 부주의로 다친 사건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시어머니가 육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순자는 법정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며 모욕감을 느꼈다. 평생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자신이 마치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민수 측 변호사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조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박탈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영 측은 갈등 상황에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 공방은 몇 달간 지속되었다. 결국 법원은 미영에게 주 양육권을 주되 민수에게는 주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순자의 면접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미영의 동의가 있어야만 손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순자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의 손주들인데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재산 분할에서도 순자는 큰 손실을 봤다. 아파트의 절반을 미영에게 넘겨줘야 했고 민수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순자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반토막 난 셈이었다. 며느리를 위해 희생한 것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현실이 억울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갔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평생 쌓아 올린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이별이 가장 큰 상처였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이혼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컸다. 동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미영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있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면접교섭을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었다.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순자가 함께하려 했지만 미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어른들의 갈등이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이제 혼자서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몇 달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넓은 집이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 정막만이 흘렀다. 민수는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만남은 항상 어색했다. 아이들은 아빠를 반가워했지만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은 없었다. 특히 지호는 할머니는 왜 안 오냐고 자주 물었다. 민수는 할머니가 바쁘다는 핑계로 둘러댔지만 아이의 서운한 표정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순자는 지호와 지은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멀리서나마 모습을 보려고 했다.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잠깐 모습만 보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한 번은 지호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오려 했지만 선생님이 막아섰다.
미영이 미리 당부를 해둔 모양이었다. 미영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가고 있었다. 직장도 구했고 아이들도 새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막했다. 지호는 가끔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립다고 했고 할머니와 함께 놀았던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도 했다. 미영은 이런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추억일 뿐이었다. 민수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웠다.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아내 편을 들었다며 원망하고 있었다. 민수가 찾아가도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민수를 짓눌렀다. 1년이 지나면서 각자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노인대학에도 등록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길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보면 자꾸 지호와 지은이가 떠올랐다. 미영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면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할 때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민수는 새로운 일에 몰두하려 노력했다. 이직도 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다. 하지만 주말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면 이런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순자는 멀리서 손주의 모습을 지켜봤다.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지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슬펐다. 할머니로서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마트에서 지은이를 만났다. 아이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지만 미영이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미영도 가끔 순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다. 서로에 대한 상처와 원망이 너무 깊어서 다시 가족이 되기는 어려웠다. 세월이 흘러도 각자는 그날의 선택들을 후회하고 있었다. 순자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미영은 좀 더 참고 소통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민수는 더 적극적으로 중재했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고 각자는 그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